자, 지금 이 시간 여의도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이 많은데요.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명 노란봉투법부터 보겠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인데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부의, 그러니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도록 하는 이 상정을 요구하는 안건을 표결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동석 전 행정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에서는 이 노란 봉투법이 파업 조장법이라 그러면서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포계산을 좀 해보면 아무래도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생각 들어요. 네, 표결에 붙여진다면 일단 민주당이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합쳐서 현재 173표 정도가 있거든요. 네네. 노란봉투표에 참여한 그리고 찬성하는 표가 173표가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은 문제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 달린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장이 이런 첨예한 법들이 이렇게 있을 경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상임위로 소관 상임위로 되돌린다든지 다시 합의를 해와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의장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여야 정국도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가 이렇게 극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논의하자 그런 논의가 계속돼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야당에서 오늘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여야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다른 법안들로 인해서도 더욱더 극심한 대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 노란봉투법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는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은 파업조장법이다.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현 전 부의장. 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부의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면 필리버스터까지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여야 간 협의사항은 아예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김한규 대변인 통해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어쨌든 상정 전에 국민의힘과 마지막까지 최종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뭔가 반대 입장을 피력한다면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노란봉투법, 어찌 보면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이 법안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야당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을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정치인데 김기현 대표는 얼마 전 대표 연설에서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아예 범죄 집단화하는 식의 발언을 했죠. 또 엊그저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사실상 야권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단절을 선언했어요.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이렇게 지금 많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 상대 야당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통해서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단절의 선언까지 해놓고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거야말로 후한무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승재현 의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를 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이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지금 승재현 의원 들으시기에 지금 여야 입장을 들어봤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행정관으로 계셨으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부권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래 오면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보이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국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소통과 그 소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모든 게 다 대통령, 물론 모든 책임은 대통령 앞에 빵 찍히는 건 맞지만 대통령께 거부권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장단점 있는 법안이잖아요. 저는 노동자의 삶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불법 파악이 횡행하는 이런 시국에 사실
우리가 회사가 노동쟁이로부터 손해받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뭐 대통령 그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건 굉장히 극한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측의 입장에서는 해도 너무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노측은 이렇게 10개 중에 99개를 보장하는데 네. 우리 사측은 10개 중에 100개 중에 1개도 보장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좀 무기대등의 원칙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가지 목소리를 받아서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국민의 삶도, 즉 노동자의 삶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측의 운영권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함께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즉 불법 파업, 노동자의 근로 조건 향상이 아니라 정치적 파업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 사측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 3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그 3권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분명히 이 두 가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대통령에게 이 정치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딱 여야가 아니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가운데서 딱 보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쟁점은요, 바로 12구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겁니다. 자, 지금 관련해서 특정 지명이 계속 언급되는 거에 대해서요, 편견과 낙인이 찍히는 부정적 인식이 더해질 수 있어서 저희는 12구 참사라고 칭하기로 했다는 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늘 민주당은 어쨌든 이 12구 참사 특별법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법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요. 이 특별법 내용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7명의 위원으로 이 특조위를 꾸리는 내용이 골자고요. 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청문회를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 명령, 또 감사원에 감사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특검도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인데요. 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사당은 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태우자라고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패트 지정 요건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인 만큼 야권 의원들만 합쳐도 통과는 무난하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여야 의견의 격차는 조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상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상정은 곤란하다 이런 입장으로 최종 결정은 결국 이 국회의장의 손에 달려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과 관련해서요, 여당에서는 거대 야당의 폭주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계획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야의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소위 말하는 독소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보상하고 추모하고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되지, 세월호처럼 이제 조사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사람만 잔뜩 고용해가지고 그 비용만 늘어나는 그런 특별법 내용을 그대로 우리 당은 묵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여러 가지 안건들은 계획대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당과 대화는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비상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새기면서 오늘 본회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윤재옥 원내대표가요, 12구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는 수순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의견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이 이슈를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이런 생각밖에 안 하실 것 같아요. 제2의 세월호 특별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국정조사, 그러니까 현장 조사에 대해서 이 모든 방식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특위위원들 같은 분들을 선임하게 될 경우 이 시작 자체가 몇 개월 후에 시작이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네. 그렇게 될 경우엔 결국에 시기 자체가 늦어지는, 네. 그리고 총선과 바로 직전에 이런 이슈가 계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직면할 지금 이제 6월 말이고 내일이면 7월이니까 이게 몇 개월만 지나도 바로 총선하고 맞닿을 수 있다 이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선 국면용 이 전략이 아닌가, 저는 민주당의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자 가족분들 그리고 피해자의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뒷전으로 한 채
일단 정치적인 이슈에만 몰입돼서 이런 피해자를 이렇게 살피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정현 부의장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하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에 240일이 걸렸어요. 이태원 참사부터 지금까지 걸린 시간이 240일입니다. 너무 많이 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난 2월에는 여야 국회가 함께 유가족들 앞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하게 조사하고 검증하고 안전 대책을 세우겠다고 여야 가리지 않고 유족들에게 약속했어요. 네.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이태원 특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서 과연 과잉이고 어느 부분에서 정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유가족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보상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 사회적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참사가 다시 재발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동석 행정관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이것을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로 자꾸 몰아가기 시작하면요. 유가족들의 진정한 의미에서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다 묵과하는 것입니다. 네. 이 특별법 만들어지기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단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요인이 딱 하나인데 특조위 구성이거든요. 네. 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 이것이 자칫하면은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 등 지금의 정부 조직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지금 반대의 입장이에요. 하지만 자료를 요구하거나 특검을 하는 것은요. 요청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고요. 법안에. 특검 역시도 상임위와 본회의 그 과정을 거치고 낸 이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된다면 3분의 2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과하다, 과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들 유가족들의 아픔 요만큼이라도 공감하신다면 더 이상 발목 잡지 마시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하나로 뭉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민지숙 기자. 조금 전에 우리가 박강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었더니 여당과의 대화는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여야가 협의가 가능한 부분 있어요, 혹시? 네, 한 가지 있습니다. 여야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오염수 관련된 내용, 이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오늘 처리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전에 원내대표 회의 이후에 본회 일정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염수 관련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합의되지 않은 결의안 처리하는 게 실효적이지도 않고 관례에도 맞지 않다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다. 다만 이 시간 이후에 양당 원내수석이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협의를 좀 더 진행하기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대화의 물꼬는 조금 트인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인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승재윤 의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관련해서요. 일부 보험사들이 들썩거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보험회사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험금 많이 내면 좋겠죠. 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보험회사가 마케팅을 할 때 제가 그 보험회사한테 딱 부러지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이 있고 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사실 저는 처리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처리수가 나왔을 때 국민들에게 암이 걸릴 수 있으니 네. 그 암을 대비해서 보험을 드십시오라고 전화 마케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렇게 지금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암은 나이가 들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의 인디케이트, 그러니까 그 징표인 것이지 지금 나와 있는 오염수가 어떻게 암을 유발시키는지 과학적인 어떤 원인 관계,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저런 형태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저라도 섬뜩하겠죠. 그러면 저 보험회사에게 한 말씀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처리수가 암을 발생시킨다는 데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그 확신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마케팅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한 보험회사 설계사가요. 전화를 한답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암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로 암보험 가입 유도를 한 그런 정황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일부 보험사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또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또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직자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통일부 장차관을 한꺼번에 그것도 통일부 바깥에서 있는 인물을 임명을 하면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이례적이라는 평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장차관을 한 번에 교체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파격 인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외부 인사, 그러니까 통일부 내부에서 인사를 승진시키는 게 아닌 뭐 교수라든지 외부 인사를 등용했다는 자체가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정말 혁신 그리고 통일부를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이렇게 강하게 드러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인사들도 뭐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파격 인사 조치가 됐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2차관 같은 경우는 그 체육 쪽을 담당하는 분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육의 개혁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루어보겠다 그런 강성 이런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실과 굉장히 호흡할 수 있는 그리고 교류가 될 수 있는 인사들로 적절한 위치에 내세움으로써 굉장히 국정 상황을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지수 기자, 그중에서도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호 후보자 뭐 여러 얘기들이 많던데 어떤 인물이에요? 네, 지금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임 중입니다. 네. 일단 이 공직 경험은요, 이명박 정부 때 이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정도의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보다는요, 김 후보자 운동권 출신이지만 미국 유학 이후에 이 뉴라이트 계열에서 활동한 이력들이 현재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운영한 이 유튜브 채널과 각종 보수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는 북한 체제 파괴나 김정은 정권 타도 등 이런 대북 강경 발언을 연이어한 부분들이 이번에 하마평과 함께 조명을 받으면서 이 자질 통일부 장관 자리에 맞느냐 이런 적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대통령이 발탁을 한 것은 대북 협력이 아닌 북한 인권 등을 고리로 이 대북 압박에 무게를 싣는 차원의 인사다 이런 해석이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후보자 오늘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요. 그 모습 좀 보고 올까요? 합의라고는 쌍방이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위급 군사분야 합의서를 정부도 나름대로의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체대 통일로 가야 한다고 기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다 전문을 읽어보시고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 통일의 시나리오에서는 다양한 걸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흡수 통일에 가까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해오셨는데 북한의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는 이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진 전 부의장, 지금도 좀 비슷한 얘기 나왔지만 어제 임명 직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대화에 집중해온 통일부 핵심 업무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과 관련한 기조,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될까요? 그 기조가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출범 이후로 지금까지 대북 정책은 일관되죠. 예,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대화가 일절 없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있죠. 그 원칙을 대변하는 통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통일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통일부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북 대화, 교류와 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기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남북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화가 있지 않는 남북 관계에서 인도적 지원이 불가능해지죠. 그 어떠한 것도 이제는 통일부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김영호
후보자가 이제는 여기에 임명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통일부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통일부가 아니라 국방부의 제2부처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한 이 가장 중요한 통일부의 기능인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 이 두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채로 앞으로의 4년을 보낸다 그런다면 아마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남북 관계가 경색된 채로 이끌어져 가는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전 정부와 다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정립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김영호 후보자가 이 기조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 타도다. 이거는 강성 발언이다라는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이 현재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 정권 타도, 이게 무엇이 잘못된 발언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민주주의 자체에 북한에 있어서 북한을 민주주의화해서 통일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체제적인 관점에서 봐서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정권 자체를 욕하는 건데 지금 국방백서에서도 주적은 북한이다. 그런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원칙 있는 대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앞서 신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화 없는 북한과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원칙을 다만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성립하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원칙이고요. 네. 이거에 있어서 앞으로의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를 북한에 어떻게 대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통일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면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통일부의 존립 근거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부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그렇게 해서 유튜브든 기고문이든 그 내용들을 끊임없이 써왔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차관 인사마저도 그런 극우적 유튜버를 앉혔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남북 대화의 단절, 왜? 상대를 부정하는 통일부 장관과 상대 자체의 존립을 부정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와 어떻게 대화를 시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통일부 장관은 보수 정권에서도 학자 출신이나 대화가 가능한 그런 공무원 출신들을 앉혔던 것입니다. 지금의 이 인사는요, 어찌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버들에게 둘러싸여 그 생각과 사고가 지나치게 편향된 채로 인사를 한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통일부 관련된 이렇게 정책 자문을 조금 하고 있어서 통일부 속사를 좀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대화는 필요하죠. 그런데 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게 무엇이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사에 묻고 현실에 답하다라는 굳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제가 통일부에 있을 때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했거든요. 쌀을 막 주니까 쌀 군량미로 사용돼, 절대로 안 돼, 막 이렇게 반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뻥튀기로 만들고 막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군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보냈는데 누가 안 받는가 하면 북한이 안 받아요. 대한민국한테는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3에 있는 NGO를 통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들의 어떤 성장이라든가 부녀에 대한 어떤 아픔을 달래기 위한 치료 약품을 보냈는데 네.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대화는 필요한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전형적으로 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통일부 장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방금 말씀 주신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통일부의 집중, 대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대화의 끈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정치권에서도 김영호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목소리 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때로는 강경한 발언도 학자로서 하셨기 때문에 야당이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북한의 눈치만 바라보고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면서 준비하는 통일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 통일부의 어떤 역할이나 입장을 변화하겠다라는 적극적 의지가 좀 개입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내정하신 건지 통일부 파괴 장관을 내정하신 건지 모를 정도로 네. 이분은 이 김정은 정권이 타도해야 된다.
또 남북 관계는 적대 관계다 이렇게 이 사실상 이 남북 관계를 파탄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과연 가능한 분이냐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얘기들 쭉 이렇게 종합해보면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은 드는데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더 나올지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관심은요. 바로 총선을 앞두고 출마 얘기가 나오는 여러 장관들과 관련해서 자, 개각이 이루어질까 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중에서도 뭐 여러 장관들이 꼽힙니다. 특히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게 많이 꼽히는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어제 국회에서요.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치졸한 문제 같이 보여서 저도 이게 이야기할까 말까 했는데 이건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알고 계실 텐데요. 지역에 파다하게 난 소문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우리 고향 갑에 우리 원장관님을 자객 공천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출마하십니까? 저는 뭐 심 의원님하고 대결이라면 영광이죠. 반드시 참여해야 될 경기도지사도 못 오게 하고 그다음에 관련 국회의원들 다 못 오게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참석을 하신다면 그 사전 선거운동 하러 오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의 입소문이에요. 이동석 전 행정관 지금 보니까 심상정 의원의 견제가 상당히 심한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여의도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알려진 권영세 전 장관은 어쨌든 어제 개각으로 이제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계속해서 언급되는 지금 봤던 원희룡 장관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등 해서 언제쯤 여의도 복귀할 수 있어요? 복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아무래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일단 대통령실과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함께 해온 가장 측근에서 일해온 인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선 직전에 이제 장관을 내려놔야 할 시기가 다가온다면 아마도 그것은 12월 전, 그러니까 11월 초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요? 그러면 이제 여름 휴가 지나서 가을 좀 지나서 이제 겨울 문턱 접어들 때쯤이면 개각이 이루어질 것도 같다 이런 예상이군요. 네, 아무래도 이게 12월 이후에 장관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게 공직선거법상에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시기가 도달할 텐데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 주신다면 선거판에서도 굉장히 많이 흥행을 일으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뭐 권현세 장관께서는 뭐 용산이 지역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메인 핵심인 용산을 지키겠다, 사수하겠다 그런 수도권 전략을 펼칠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분들이 대거 나오셔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합당히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개각, 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혹시나 총선 모드에 맞춰질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뉴플리 오늘 제목은 타이거 유병호 단군 일의 최대 발끈, 감사원장 쪽지 지시의 하극상입니다. 어제 법사위 현장 민주당 의원들과 이 설전의 주인공, 평소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는데요. 이 감사 대상 공직자들 거칠게 몰아붙이기로 유명한 유병호 사무총장. 평소 자신이 고안한 이 감사 기법의 앞글자를 따서 타이거, 호랑이가 되라는 말을 입에 달고 지낸다고 알려졌습니다. 어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보고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열람을 마쳤다는 사인을 하지도 않았는데 공개가 된 건 위법이다.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거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난데없이 단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전자정보법에 의하면 화면에서 모니터상에서 버튼을 눌러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절차는 아닙니다, 의원님. 결제 승인권자는 저고 그분이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제가 28년 감사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전자정부에 있는 모니터상에서 열람을 했냐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왜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시인데 당군의례를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토요일날 출구가 하면 시행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1965년생입니다. 무슨 당군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네, 유병호 사무총장 민주당이 최강욱 의원과 2라운드를 이어갔는데요. 여기서도 단군 이야기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책임자가 아니고요. 원장의 명을 받아서 저희가 당연히 원장님의 명을 받는 거고요. 사무처 지휘감독 다 듣고 말씀하시라고요. 국회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거기서 어떻게 했을지 안 보고도 뻔한 거예요. 네. 단군일의 저런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위원들을 겁박하고 나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사무총장이 무섭습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는데 기관장으로서 아무런 주의를 주지 않고 지금 저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네, 유 총장 조은석 감사위원이 보고서를 수차례 확인하고서도 일부러 열람 버튼 누르지 않았다. 자신이 감사원에 27년 있는 동안 그렇게 열람을 많이 하는 건 처음 봤다며 이렇게 단군 이야기까지 꺼낸 건데요. 한치에 물러섬 없는 설전, 누가 발언하는 중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총장까지 결재 사인이 났는데 감사위원이 열람이 공란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개별 처리한 본안 최종에 보면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결재 완료됐다는 거고요. 74년간 모든 위원님들이 다 눌러주셨는데 저분만 왜 그러신지 눌러내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람 버튼을 안 누른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의결된 데 원안에서 많이 일탈한 겁니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 감사위원회 주인이 누구고 했고 강요했고 기망했습니다. 감사위원회 주인이 누굽니까? 감사원의 주인이 심리적으로 누굽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인입니까?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원장을 필두로 해서 사무처 위원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 모두 다입니다. 현장에서 왜 거기 감사위원 직원들이 주인입니다. 네, 유병호 사무총장 오히려 이 감사위원이 감사원 직원들에게 보고서 수정을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김의겸 의원 앞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의 발언까지 가로막으며 총 88차례 발언했다고 적혀있는 이달 초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언급하며 태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1일 회의록에 나와 있는 답변 태도입니다. 고성하고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것이 6월 1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답변 태도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여하시는 게 맞습니까?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 결재가 나지 않습니다. 한데 그걸 저거는 시행상의 기계적인 절차에 불과하고요. 저희 규정을 설명을 이렇게 함부로 아무 끼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네, 유 사무총장의 멈추지 않는 발언에 결국 김의겸 의원, 김도 법사위원장에게 회의 중단을 요청했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절차상에만 묻습니다. 그건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원님, 규정이 그렇습니다. 업무 관행이 그렇고요.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안 누르는 분은 74년 만에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네. 좀 중단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아니 중단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금 좀 요청드리는 겁니다. 아니 하십시오. 질의를. 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 좀 넘겨주시죠. 보시죠. 말씀드린 녹취록이나 A록 똑같습니다. 묻는 것만 다 답하세요. 아니면 아까 화면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자, 똑같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간 유 총장, 민주당이 감사원 회의 녹취록을 요구하자 이 최재 감사원장에게 한 장의 쪽지를 건네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민주당 쪽지로 답변하는 사무총장과 그대로 따르는 원장, 감사원이 사무총장의 놀이터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전현희 전 위원장 제 식구 감싸기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쓰는 단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툭툭 던져가지고 무슨 악마의 편집하듯이 이런 식으로 현안지를 끌고 가면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올린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난 1년간 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정현 전 부의장님, 지금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놓고 설전이 굉장히 이어졌는데 이 사안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 중이고요. 지난 4월에 어쨌든 감사의 과정에서 권익위 원장에 대한 어떤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들에 대한 위법함이 없다라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사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을 조작 혹은 은폐, 위조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감사위원회 최종적인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사무처의 단독적인 의결로 이걸 이제 발간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자체가 사실상 위법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무고라는 것으로 해서 아마 공수처에 좀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동석 전 행정관님, 지금 여권에서는 이 절차상의 문제 지적하는 민주당 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알박기 인사를 놓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 총력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감사원의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서 굉장히 방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감사원이 띈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민주당 측에서는 전현희 전 위원장의 감싸기를 보이는 그런 행보도 보이는데요. 일단 김의겸 의원과 현재 사무총장 간의 격한 이제 경쟁은 결국 총선 경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할 말 다 하는 국회에 있어서 지금 저 두 분의 격한 감정 싸움은 결국 국민들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병호 사무총장 발언뿐 아니라 어제 답변 중인 감사원장에게 건넨 이 한 장의 쪽지가 논란이 됐는데요. 심플하게 답변하셔라, 감사원장에게 쪽지를 전달한 것 하극상이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 본인도 등판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하극상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사실상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그 사람과 조직에 굴종하고 있고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닌가,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질의를 했는데 그대로 그 쪽지가 여실히 반영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그럼 왜 그랬을까요?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자신을 발탁해 준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기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네, 유병호 사무총장 태도 문제 또 쪽지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번 이 국무회의 때요, 유병호 총장이 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이 쪽지 내용 또 논란이 됐었는데요. 오늘 해명자료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정현 전 부의장님, 이런 태도 논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뭐 총선용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짧은 시간 도의원으로 있으면서 공무원 조직을 살펴보고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메커니즘을 좀 잘 보고 이제 있었는데 사실 정말로 이게 공무원 조직 혹은 관료 조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총장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상급자에게 그런 식의 쪽지를 보내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코멘트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로 끝나거든요. 방금 여기 지난 10월에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요 워딩마저도 사실은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워딩을 넘어선 대통령실의 수석에게 그런 쪽지를 보냈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죠. 왜 그랬을까를 따져봤을 때 아까 전현희 전 위원장의 말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한동훈의 효과입니다. 야권을 향해서 세게 발언하고 주체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혹은 윤핵관들에게 눈에 들만한 어떤 태도로 보여서 이것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한 포획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인기를 끌었던 한동훈 장관의 어떤 모델을 따라가려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좀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해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앵커의 픽으로 넘어가 보시죠.
택시 부임 승차로 지구대에 붙잡혀온 20대 여성.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행동을 보이다가 현장에서 딱 걸렸습니다. 자,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번 앵커의 픽 김현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현식 평론가. 네. 지구대 안에서 도대체 뭘 했길래 여기서 딱 체포가 된 거예요? 네, 지구대 안에서 혼자 그랬습니다. 사실 혼자요? 처음에는 그냥 술 취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새벽 2시에 인사불성이어가지고 택시 요금을 안 내니까 네. 이 파출소에 이 택시기사가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처음에 뭐 팔다리를 막 흔든다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팔다리가 어딨냐 확인하니까 좀 의심스러웠죠. 안절부절하고요. 앉아서 내 팔다리 어디 있어요? 이렇게 네, 다른 사람이 물어봤다고요? 보면 다 붙어 있는데 찾으니까 이거는 뭔가 의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찰이 휴대폰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 3개월 동안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저 여성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재원 의원 이게 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경찰은 마약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도 혹시 마약에 손을 댄 건가? 뭐 이런 의심이 이제 갔겠네요, 그러면. 네, 사실 마약하시는 분, 마약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렇게 모습들 중에 하나가 쭈라와 상태라 그래가지고 누구로부터 막 이렇게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해라는 생각과 저 친구가 나에게 막 고소를 할 거야 막 이런 상황들이 혼재돼가 있으면 전형적인 모습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제가 이 손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잡아야 되나? 이 손이 어디 있나요? 물으면 진짜 이상한 거잖아요. 저 패널 여기 나오면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도 이거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 지구대에는 마수대가 없어요. 그럼 마수대를 딱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수사대 부르면 간이 시약 검사라는 게 있어요. 간이 시약 검사 딱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약을 했다는 징표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대 안에서 내 손하고 팔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얘기도 하고 혼자서 막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증상이 나타난 거고요. 사실 뭐 마약 하시는 분들 이거는 절대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을 실수를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회자가 되었는데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도 있고 그 반복을 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집착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이런 모습이 이제 보였는 것이고 사실 지금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성 기본적으로 자기가 마약으로 재판받는 중에 다시 이 마약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마약이 얼마만큼 중독성이 강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지금 나와 있다시피 경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약에 빠진다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마약은 절대로 빠져 못 나오는 것이니 출구 없는 미로와 같다. 제가 지금도 시청자 여러분 중에 주위에 만약에 이런 분이 있으면 마약은 절대로 혼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는 것이고 치료받는 과정에서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주위 분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수 기자,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비행기 안에서 비상구문 열려고 막 난동 부렸던 10대 얘기 전해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비행기 탈 때 마약을 하고서 탔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 19세 A군 난동을 부려서 포승줄로 제압이 됐었는데요. 그렇죠. 마약 간이 시약 검사 결과를 보니까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에 이 필리핀에 있는 한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10대 A군이요. 지난번에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갔을 때의 모습 저희가 잠깐 봤는데 그때도 취재진의 질문에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한 적도 많았었습니다. 그때 모습 좀 보고 오겠습니다. 비행기 문을 왜 열려고 그러셨어요? 네. 비행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보셨어요? 공격당한 느낌 다 받았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문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 혹시 안 하셨어요? 대한민국 권력층에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요새 보면 마약 물론 투약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마약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는 게 이것도 좀 문제예요, 많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던지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 던지기 수법 하니까 굉장히 고색창연한데 그냥 던져 놓는 겁니다. 던져 놓고서 평범한 곳이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대중적으로는 2010년에 원빈 씨가 주연했던 작품 아저씨에서 처음 등장했거든요. 문구점 앞에 아이들이 오락기에다가 마약을 숨겨놨었거든요. 거기에 있는지 전혀 몰랐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진화해가지고 화단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우편함 정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건이 더 붙어가지고 요즘에 CCTV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CCTV가 없는 곳을 대체적으로 찾아가지고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특히나 이제 아파트 화단 같은 경우에도 묻어놓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플라스틱 유형으로 이렇게 묻어놓게 되면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풍선으로 흙에 이렇게 묻어놓는 형태. 그래서 풍선이 우연히 거기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무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CCTV의 교묘한 이제 한계도 지금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CCTV가 한 달치 안쪽으로 영상을 보관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며칠 내에 마약을 거기다 두는 게 아니고 이미 한 달 전에 그곳에 두게 되면 이게 영상이 중간에 교체가 되니까 CCTV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용하는 등 던지기 수법이 지금 교묘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뭐 얼마 전까지 대통령실에 있어서 알겠지만 정부에서 이 마약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가 크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일단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께서도 직접 마약과 관련된 언급을 수차례 하셨고요. 근데 이거는 일단 마약과의 문제는 더욱더 강화된 법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 현재 학생들의 마약과에 관련된 범죄가 많다 보니까 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대학교 갈 때 입학 절차에서 마약과 관련된 혐의가 있으면 대학 자체를 못 간다. 이런 강력한 법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어느 정도 선에서는 모두 국민들께서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공유된 인식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죠. 한 남성 때문에 저 멀리 이탈리아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민지숙 기자, 왜 발칵 뒤집혔습니까? 제가 유럽을 가보진 않았지만요. 또 가봤다고 하는 줄 알았네요. 못 가봤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대표하는 유적지 콜로세움에 큰일이 났습니다. 2000년 세월을 견딘 이 유적지의 한 남성, 관광객 커플이 낙서를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저 모습인가 보죠? 맞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한 남성이 벽에 글씨를 새기고 있는데 손에 들고 있는 건 열쇠입니다. 콜로세움 내부에 자신의 여자친구 이름, 본인의 이름, 또 방문 날짜까지 이렇게 적는 낙서를 했는데요. 이 영상 소셜미디어에 공개가 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남성 주변에서 하지 말라 본인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옴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현장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Serious, man? 김호식 평론가. 근데 이 콜로세움 뭐 물론 중요한 유적지인데 이 낙서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까지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반달리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탈리아 사람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국에서 온 이제 남성은 불가리아 출신이었고 여성은 영국인이었는데 영국에 거주를 하다가 관광객으로 이탈리아에 와서 저런 만행을 저지른 거죠. 반달리즘은 이제 문화재나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행위인데요.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유럽 각국, 특히 이탈리아가 오버투어리즘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 때문에 굉장히 문화재가 훼손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오버투어리즘을 막기 위해서 뭐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 정부가 이제 발끈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민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겠다 이런 태도를 하는 것은 이 개별적인 이 두 사람만이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처벌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다는데 뭐 얼마나 약소가 돼 있길래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발견 안 된 게 더 많겠죠.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문화재라는 거는 우리 역사, 우리 전 인류가 지켜야 되는 유산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뭐 이탈리아 문화재 장관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저런 낙사가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촘촘히 서서 저런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제나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 형량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한 2,150만 원 정도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정도 되는데 문화재는 없어지면 더 이상
저도 로마를 가보지 못했는데 제가 갈 때까지는 콜로세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죄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처벌한다. 저는 분명히 이탈리아 법무부 장관과 문화재청 장관에게 제가 이탈리아 말은 못하지만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관광지 가고 이렇게 낙서하시는 분들이요. 이게 어떤 심리 때문에 이럴까요? 사실 이게 SNS의 폐해도 이제 하나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곳이라든지 안 간 곳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영웅심리 비슷하게 찍어가지고 올리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회수라든지 또 거기에 리플들을 많이 유도를 해가지고 일정 정도의 수익이라든지 인플루언서의 어떤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SNS 해가지고 벌어진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해서 이탈리아 이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콜로세움을 보존하는데 줘야 이게 더 타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요, 여행 가시면 굳이 뭐 누구 왔다가 이런 거 안 쓰셔도 굳이 안 남기셔도 됩니다. 그냥 멋지고 아름다운 거 눈으로 보시고요, 가슴에 담고 기억에 담고 그렇게 오시면 그게 더 많이 남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